네, 관장들 반가워요. 오늘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민간인 사찰 등 청와대 특감 반원의 폭로를 둘러싼 논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청와대가 추가로 내놓은 입장은 뭡니까? 네, 연일 특정 언론을 통해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실명까지 거론이 된 글쎄 상황인데 말이에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지시한 게 없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은 없다라면서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고 반장. 카카오 카풀하고요. 택시업계의 갈등이 계속돼 왔잖아요. 오늘 여당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택시업계 입장은 당장 참여를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네. 공감대 형성 정도에 그쳤는데 그리고 지금 20일로 예정돼 글쎄, 있던 파업 어떻게 됐어요? 파업과 이 대규모 집회 예정대로 진행할 상황. 모레 집회는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되는 거예요. 예. 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관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오늘 오후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2분 강원도 강릉시 경포의 한 펜션에서 고3 남학생 10명이 정신을 잃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수능 시험을 끝낸 서울 대성고 학생들로 확인이 됐고요.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소방당국에 따르면은 이들은 거품을 물고 구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하고 사건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측정됐다고 합니다. 강릉 소방서 측은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자살도 타살도 아닌 사고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현장에서는 가스보일러, 배관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누출이라는 게 옛날로 따지면 연탄가스 누출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추후 조사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들이 어제 오후 4시쯤 보호자 동의로 단체 숙박했고 내일 퇴실할 예정이었다고 하고요. 교육청은 이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회의 도중에 아마도 경찰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경찰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8시 뉴스룸에서 또 저희가 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대법원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법관 8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13명이 징계에 넘겨졌었는데 그중에 8명에게 징계 처분을 한 거고요. 전에 저희가 이제 한번 검찰에 소환됐을 때 얘기했지만은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 또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부과됐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오늘 징계 결정을 했지만요.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사법농단의 심각성, 무게에 비해서는 너무 약하다. 셀프 징계의 한계를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등 실생활 관련한 정책 얘기부터 해보고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소동 끝에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이학재 의원 얘기와 오늘 국회 상황, 청와대 특감 반원의 폭로를 둘러싼 논란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되죠. 사람을 다치게만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금 또는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처벌 때문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불법 영상물 유포와 촬영에 대한 처벌도 오늘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각종 법안 내용을 정리해보고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원칙대로.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법대로 할 테니까. 법대로 하자고. 법 좋죠. 법대로 하자. 자,
법대로 하자, 좋은 어감으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사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갈등이 생기거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 최후의 판단 근거로 사용되는 법. 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도 결국 법입니다. 자, 이 법,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이 국회에서 만듭니다. 자, 좀 더 좋은 국회의원 뽑아서 잘하나 못하나 잘 감시하고 지켜보고 비판하고 응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국회의 본래 역할, 이 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자, 그래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잘 통과시킨 법부터 소개해보죠. 자, 오늘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정확히는 윤창호법의 일부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윤창호법의 근본 취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혁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음주운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거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법안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는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에서 대폭 강화된 겁니다. 또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다치게만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 그리고 알아본 김에 윤창호법의 또 다른 축,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참고로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또 면허 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됩니다. 자,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오늘도 음주운전 사고 이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연말연시 술자리 많은 시기입니다. 이거 한 잔 정도인데 내 주량이 얼만데 안 걸려. 다 걸립니다. 그리고 걸려야 됩니다. 걸릴 겁니다. 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8인, 기권 3인으로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불법 영상물 촬영 그리고 유포 처벌 대폭 강화한 법안입니다. 본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이른바 셀프 촬영 동영상이나 사진도 제3자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됩니다. 어제까지는 셀프 촬영 영상 유포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부턴 아닙니다. 불법 촬영을 했을 경우, 또 촬영 당시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상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없습니다. 무조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국회에서 처리가 돼 시행되는 법안이 있는가 하면 허송세월 국회에서 낮잠 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안 바로 위험외주화 방지법입니다. 지난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안타까운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당시 국회 앞다퉈 노동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법안 발의했습니다. 위험외주화 방제 7법으로 정하고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다른 법안과 연계 없이 곧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법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직접 발의한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죠. 문재인 대통령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 당부했습니다. 특히 원청과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여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도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자, 법안 관련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창호법 본격 시행, 음주운전 상해 사고 시 최고 15년 징역. 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요. 강릉 경포의 한 펜션에서 수능 마친 고3생들의 참변을 당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잖아요. 지금 3명이 숨졌고요. 잠시 후에 경찰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이 얘기했던 위험 외주화 방지법이죠. 그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당시 구의역 사고가 얼마나 사회적 논란이 컸습니까? 파장이 컸잖아요. 당시 사고로 숨진 김모근 유품 중에 가방 속에 있던 컵라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죠. 오늘 뭐 관련한 다른 집회가 있었는데 컵라면을 들고 또 집회에 나섰더라고요. 사고 희생자인 이번에 이제 김용균 씨 가방에서도 똑같이 컵라면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구의역 사고가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항상 그렇지만 무슨 큰 사고가 나면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막 쏟아져 나오지 대책은 않습니까? 또 다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대부분 사용자, 그러니까 원청 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관련 법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이 국회 내에서 이제 뭐 입법 대책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 많이 나왔었죠. 근데 정작 관련 법안 대부분이 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도 못한 채 그냥 계류가 돼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죠. 이 지나친 규제다라는 재개, 또 야당 뭐 일부 의원들의 반발 뭐 이런 게 컸다는 의견도 있고, 또 국정농단 사태와 대선, 뭐 평창올림픽, 뭐 남북관계 진전 이런 커다란 이슈들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현안에서 잠시 밀렸던 그런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찌됐건 이 법안 통과가 미뤄지는 사이에 이런 비슷한 사고가 계속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회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는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다시 국회 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한 대로 이 정부가 내놓은 법안도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위험 외주화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등 야당도 법안 통과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구의역 사고 이후 위험 외주화 방지법 발의에 역할을 했던 우원식 의원,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안 통과를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원청이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리고 그 사업장도 안전하게 만들지도 않고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마침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저는 오늘 조간을 보다가요. 굉장히 놀랐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 한 달 사이에 산업재해 사고로요. 5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7일까지 그러니까 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한 달도 아니네요. 한 2주 정도. 그렇습니다. 3주네요, 3주. 네, 최소 50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숨졌다는 건데 뭐 하루 평균 2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다는 거고요. 또 집계 누락 가능성을 고려해 보면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겨레가 확인한 50명을 보면 외국인이 1명이었고 하청 노동자는 1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원청에 속한 노동자들이긴 한데 원청 소속이지만 위탁 업무를 주로 하는 영세업체인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작은 업체라는 겁니다. 이 같은 한국의 산재 사망 노동자 수는 유럽연합의 5배나 된다고 하고 또 OECD 가입국 중 1위라고 합니다. 네, 아까 그 한겨레 신문 그 제목을 보니까요. 아주 와닿는데요. 김용균은 우리 사회 도처에 있다. 뭐 그런 제목이었죠. 빨리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유치원 3법 문제도 좀 궁금한데 어때요? 지금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2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3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유치원 회계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끝까지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야당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이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전제 조건은 유치원 3법 통과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 유치원 벌써 이 100곳을 넘어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정도예요? 예, 상당히 심각한데 이 교육부에 따르면은 이제 어제 기준으로 폐원 의사 밝힌 사립 유치원 모두 103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다가 아직 각 시도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신 뭐 폐원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유치원까지 합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입학 대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폐원 유치원 여기서 더 늘어나면 내년 3월 입학 시즌을 앞두고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교육부는 폐원이나 모집을 중지하는 사립 유치원 원화를 인근 국공립 유치원 또 다른 사립 유치원에 우선 수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시작할 때 고반장이랑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그 카카오 카풀 논란 얘기를 좀 다뤄볼게요. 오늘 택시 업계하고 민주당이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어떻게 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또 당내 택시 카풀 TF가 오늘 국회에서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등 이 택시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여당과 택시 업계 그리고 카풀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드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택시 업계 관계자들은 택시 업계의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 카카오의 카풀 베타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일로 예정된 파업 또 총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택시 업계는 보다 진전된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 어렵다. 뭐 그런 일정을 밝혔지만 어쨌든 여지는 또 열어놓는 그런 입장으로 일단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위 그 구성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잖아요. 위원장을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맡는 겁니까? 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를 하고 이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선임도 모두 마쳤는데요. 이 위원장은 민주당 4선의 중진 최재성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민기 의원이 간사 그리고 홍익표, 김영우, 소병훈, 윤관석, 이재정, 금태섭, 이훈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현재 의원이 간사를 맡게 되고 강효상, 박성중, 전희경, 이미자, 유민봉 의원 등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는 하태경, 이태규 의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경찰 브리핑, 오늘 강릉 펜션 사고 관련해서 경찰 브리핑이 뭐 잠시 후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곧 그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양 반장,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가죠. 예, 일단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요. 오늘 오후 1시 12분쯤에 강원도 강릉시 저동 경포 쪽의 한 펜션에서 이 수능 시험을 끝낸 서울 은평구의 대성고등학교 3년생 10명이 단체 지금 현장 펜션 영상이 나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학생 10명이 숙박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이제 업주가 발견을 했다는 거죠. 당초 뭐 4명, 학생 4명이 숨졌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건 좀 와전이 된 내용이었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학생이 3명이 숨졌고 7명이 현재 의식이 없는 약간 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7명 중에 2명, 학생 2명은 상당히 좀 위중한 상태라고도 하고요. 자, 발견 당시 학생들 뭐 앞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품을 입에 물고 있었고 구토를 한 채 이렇게 누워 있는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뭐 거실, 방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눠져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이제 3학년 학생들이라는 거잖아요. 대성고 측 설명에 따르면은 문과반 학생들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최 반장, 그 뭐 이따 잠시 후에 뭐 브리핑을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소방 당국은 가스 중독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소방 당국은요 조사 결과 현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의식이 없는 7명을 강릉 아산병원과 고려병원 등 지역병원에 분산을 해서 치료 중인데요. 아까 양 반장이 말했듯이 그 상태가 심각한 2명에 대해서는 강릉 원주 기독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 같은 경우에는 강릉 아산병원에 현재 입원을 해서 고압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현장에서 발견된 학생들은 어제 오후 4시쯤에 이 펜션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강릉 펜션 현장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감식반인가요? 국과수라고 써 있나요? 예. 네, 국과수 감식반이 아마 들어가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소방 당국이 현재까지는 가스 중독으로 추정하고 있고 보일러 배관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일단 현장에서 전해진 소식들을 뭐 종합을 해보면 사건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155ppm으로 높게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정상 수치는 20ppm인데 뭐 8배나 높은 수치인 거죠. 이 해당 펜션에서는 보일러 배기가스에 연통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보일러의 연통이 실외로 빠져나가 있는 구조인데 이곳은 그렇지가 않아서 이 보일러에서 나오는 가스가 실외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방 안에 있던 학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현장을 둘러본 관계자들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속보가 들어왔는데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 보고를 받다가 맞아요, 업무 이 보고 사고 있었죠.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네. 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로부터 실시간 상황 보고를 받고 네. 뭐 필요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강릉 현지로 가서 네. 직접 현장 상황을 챙기라고 지시를 했고 네. 이에 따라서 유 장관이 오후 4시에 이 KTX 편을 타고 강릉으로 또 이동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 피해자 가족들을 또 위로하고 숙박과 편의 시설 모든 지원을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정말 철저하게 확인을 해가지고요. 일단 원인을 밝히고 일단 지금 병원에 7명이 지금 이제 이송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빨리 상태가 좋아지기를 좀 기원을 해봅니다. 그 일산화탄소 중독,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현재까지 추정하기로는 보일러의 연통이 이제 실내로 원래 빠져나가 있는 구조인데 뭔가 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게 아니냐, 이제 그 정도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고,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예전으로 치면은 연탄가스 중독,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아시다시피 이제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사람이 인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또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이 초기에는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등이 나타나지만 이게 심해지면 발작이나 호흡마비까지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맞다면 이게 초기에 발견이 됐으면 이런 참사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원래 한 5시 30분쯤에 경찰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조금 미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금 전에 국과수 감식반이 도착한 장면을 저희가 목격을 했고요. 지금 그 경찰 쪽에서도 강원지방경찰청이 광역수사단을 투입했다, 뭐 이런 속보도 들어와 있고요. 조금 전에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려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KTX를 타고 현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저희가 들었죠. 현장 브리핑 소식이 들려오면 다시 현장을 연결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청와대 발제를 저희가 이어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사고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야당 발제 제목은요, 윤창호법으로 갈게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시행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처 업무 보고를 받다가 이제 그 펜션 사고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세종 정부천사에서 산업부와 농림부 또 환경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죠. KTX 온수관 파열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서 공공기관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발 뉴스와 또 외교안보 소식을 들어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펜션 사고 관련한 현장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바로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또 터졌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묻혀있던 온수관입니다. 수증기가 마치 화재 연기 마냥 하늘로 피어오르는데요.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배관이라 난방 중단 같은 피해는 다행히도 없었지만 올 겨울 들어 벌써 확인된 것만 5번째 사고입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 철도, 난방 등 이 사회 기반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공공 부분의 안전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는데요.
이에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회 기반 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혁명적 수준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근본적인 사고 원인 규명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해외 출장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했습니다. 당연히 경제 관련 메시지도 나왔는데요. 원톱 경제사령탑답게 이제는 치열한 싸움터에 뛰어들어 승부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년도 경제를 본격 가동하게 될 예산과 정책이라고 하는 실탄이 모두 마련된 만큼 경제와 민생을 위한 치열한 싸움터에 뛰어들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처는 속도와 성과로 말하고 체감으로 승부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같은 시각 서울이 아닌 세종의 정부청사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부처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산업부와 농림부 그리고 환경부를 차례로 돌았는데요. 마찬가지로 경제와 정책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일각에서 산업 정책이 없다는 비판과 자칫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해 왔는지 또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오후에 있었던 업무보고 속보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다들 시상식 시즌인데요. 저도 연말 특집 다정회 어워즈를 물밑에서 준비 중입니다. 이 시상 부문도 올해의 관종상, 상상이상, 사회생활상, 또 과다 의욕상 등등 다양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미국 CNN 방송이 국제, 인권, 과학, 환경 등등 올해 세계에서 벌어진 좋은 일을 선정했습니다. 자, 그중에서 국제 부문엔 어떤 사건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종전선언 합의입니다. 지난 4월 27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군사분계선에서 이렇게 두 손을 맞잡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담은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자, 스포츠 부문도 있는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역시 이 첫 번째로 2018 평창올림픽 개회식 남북선수단의 공동 입장이 꼽혔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는 아예 단일팀을 꾸려서 이 최강의 팀워크를 과시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반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인 데다가 2차 정상회담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북미 협상을 챙길 여유가 없을 만큼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러시아 스캔들과 성관계 입막음용 금품 제공 의혹까지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가뜩이나 심란한 상황에 기름을 부은 곳이 있었으니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앙숙 NBC 방송국입니다. 재치 있는 풍자로 잘 알려진 코미디 프로그램 SNL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속된 말로 보내버렸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 세상을 가정했는데 잠깐 보시죠. Wait, what's that music? Oh, Mike Pence is DJing. Mike, is this what you're doing now? It's so great to be myself. Thank God I was never your vice president. I'd just be sitting in meetings with you and Pelosi and Schumer just staring out into space, imagining this. 네,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전해드린 장면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설전 한가운데서 뻗어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던 펜스 부통령, 영혼이라고는 없는 모습인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돼서 좋아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장면도 한번 보실까요? I have something for you. Is this a subpoena or your final report? No. Report? No, no. It's a picture of my grandson. I've been spending so much more time with him since I don't have to investigate some idiot for treason.
자, 그러니까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 이제 그런 얼간이를 수사하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풍자라고는 해도 수위가 상당히 세긴 세죠. 이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발끈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불공정한 보도의 민주당 광고일 뿐이라면서 명예훼손과 헐뜯기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 여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KTX 배관 파열 사고의 화들짝, 공공기관 SOC 전수조사입니다. 네,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처별 업무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주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이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고요. 오늘은 산업부, 농림부, 그리고 환경부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산업부 업무 보고가 제일 먼저 있었는데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자리에서 제조업 혁신을 강조해 왔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 해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면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정책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을 경청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라는 그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또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 산업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이 반도체 등에 편중된 산업 구조는 미래 먹거리 부재라는 우려를 맞고 있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달라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고요. 또 노동자와 기업, 정부가 조금씩 양보하는 상생형 모델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문 대통령이 경제의 거시적인 사령탑이 기재부 장관이라면 산업정책의 사령탑은 산자부 장관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힘을 실어준 거죠. 제가 이제 최 반장한테 힘을 실어주듯이 이렇게 힘을 실어준 건데 농림부 업무보고에서는요, 쌀 직불제 개편 방안이 주요 화두였다면서요? 네, 올해 농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쌀 목표 가격 상향 및 직불제 개편 방안이었는데요. 이 직불제 개편안은 현재 쌀에 집중된 현안을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넓혀 이 고정 직불을 확대하고 또 이 중소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결국 직불금이라는 건 기준이 되는 쌀 목표 가격과 연계될 수밖에 없고 또 농민들은 정부 여당이 약속한 것보다 더 낮은 목표액을 제시했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일부 농민단체 관계자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일도 있었는데 그 장면 잠깐 보시죠. 여당 대표식이나 돼서 농민들 이야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도 전라도 농민들 김대중 노무현 정특별 진짜 괜찮으니 정말 민주당 지사하고 비겁하다. 최소한 말이라도 안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야당일 때 다르고 여당일 때 다릅니까? 짜잔하다. 보통 안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하고 다른 게 뭡니까 지금? 대표님 입장은 내실 건가요? 민주당 지사하다. 자, 이 농림부 업무 보고에서는 쌀 목표 가격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직불금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 농업 당사자를 포함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 문 대통령은 이 직불금제는 작물 종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중소농민까지 포용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이 돼야 할 것이다 라면서 이 제대로 된다면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획기적인 농정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쌀 농가의 장목 전환을 유도하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지급액을 우대하는 이런 역진 체계를 통해서 이 농가 양극화 해소하는 데 중점 두겠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도 오늘 아까 보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선 뭐가 이슈였어요? 네, 일단 오늘 네 가지가 이슈였습니다. 미세먼지 총력 대응, 또 통합 물 관리, 맞춤형 환경 복지 서비스, 그리고 녹색 경제 활성화 이렇게 네 가지가 화두로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 총력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가 됐고요. 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부 업무 보고를 하던 도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릉 펜션 사고 보고를 받아서 조금 그 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금 소식이 늦어지고 있는데 네.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받다가 소식을 잡은 거군요. 업무 보고 도중에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외교안보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새벽입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합의 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한 건 아니고요. 14년 연속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14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선 오랜 기간에 걸쳐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특히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안보리가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서 이 가장 책임 있는 자,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북한의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정치적인 음모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이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뭐 작은 해프닝도 있었는데 김성 대사가 지난 9월에 새로 부임을 했고 첫 번째 유엔 총회 참석입니다. 그래서 다소 긴장을 한 탓인지 북한 인권 거리안 의제를 다루기 전에 그러니까 다른 의제를 다루고 있는 와중에 순서를 착각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 장면을 잠깐 보고 가시죠. These most despicable false words fabricated by a handful of defectors who escape after having committed in my country the crime and sustained in their dirty lives. My delegation expressed deep concern and surprise to the fact that criminal state Japan, which committed A-class crime against humanity, such as kidnapping, forced drafting, and sexual slavery in the past, is talking about the human rights issue in DPRK. Al ítem 74C. En este momento estamos en el ítem 74B. 네, 지금 본회의 의장이 뭐 가볍게 핀잔을 주는 뭐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김 대사는 이후에 인권 거리안 의제가 다뤄지는 타이밍에 이 발언 한 번 더 요약해서 했습니다. 사실 인권 결의안은 이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지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데요. 이 올해 결의안에는 남북, 이 북미 정상회담 등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자, 북미 협상이 조금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는데 아까 집중 발제에서도 다뤘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양 반장. 그렇습니다. 뭐 앞서 발제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성관계 입막음용 금품 제공 의혹, 뭐 이렇게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해를 보름 정도 남겨두는 상황에서 이 국정 운영 지지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SNL 그 뭐 풍자 방송 아까 보셨지만 이 MBC 방송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론조사 했는데. 자, 국정 운영 지지한다. 43%, 지지하지 않는다. 54%였습니다. 자, 지난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고요. 또 조사 대상의 62%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정직하지 않다라고 답했는데 이게 지난 8월에 비해 6%포인트 올라간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재선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은 상황인데요. 2020년 대선 전망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다라는 답변은 38%에 그쳤지만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52%에 달했는데요. MBC 방송은 이를 재선에 대한 경고 신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특검을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을 하고 이 성관계 입막음 돈 지급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쥐새끼라고 비난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장에서 좀 상황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연결이 오늘 잘 안 되면요. 저희 뉴스룸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정부, 공공기관 시설 안전 실태 전수조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학제 의원이 오늘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한 지 2년 만이죠.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장입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 당원 일부가 오늘 탈당 기자회견장에 몰려와서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가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회견장에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근데 그럴 생각이 좀 없어 보였습니다. 아까 제가 보기엔요. 오늘 양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고한 대로 이학재 의원 오늘 바른미래당 탈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복당했습니다. 자, 이 의원의 이탈과 합류로 미래당은 의원 수 29명으로 줄었고요. 한국당은 113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지난 2년 동안 한국당을 떠나서 무너진 보수를 되살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했다는 거죠. 자, 글쎄요. 본인의 정치 실험이 실패했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 자, 이 의원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보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제 신념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에 돌아가 보수의 개혁과 통합에 매진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학재 의원이 지금 국회 정보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의원이 20대 국회 최고의 정보 전문가여서가 아니라 그 자리는 바른미래당 몫으로 떨어졌던 거죠. 미래당 내부에서 교통정리를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이학재 의원이 그걸 맡은 것뿐입니다. 자, 대전제가 바뀌었으니 당연히 신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죠. 자, 이상국 정치부장이 정치부 회의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최근 보도국장으로 영전을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이 보도국 회의가 아닌 이상 마이크를 내려놔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죠. 같은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요. 국장은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게 맞죠. 예, 네. 좀 죄송합니다. 잠깐 꼬였는데 어쨌든 이학재 의원 기자회견 마치고 퇴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막 웅성웅성 하더니 그러더니 내려라! 배신자다! 정보위원장 좀 내려라라! 야, 먹튀하지 마, 먹튀하지 마! 정보위원장을 사퇴하라! 정보위원장 먹튀하려고 바른미래당 왔습니까? 차한당은 지금 장물합입니까? 자, 이거 상황이 너무 격해지다 보니까 자, 이 의원 결국 국회 기자회견장이랑 바로 붙어있는 국회 기자실로 저렇게 몸을 피했습니다. 자, 국회 청사 밖으로 주랭랑 치면 쳤지 기자실로 들어가는 경우 저는 정말 처음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당 당원들 아예 그냥 저렇게 기자실 출입문 앞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양심도 없잖아. 도망을 가. 친박 철새네, 친박 철새. 왜 도망을 가 깔끔하게. 친박 철새야, 이건. 친박철. 자, 이학재 의원 20여 분 정도가 지나고서 하는 수 없이 저렇게 밖으로 나옵니다. 국회 방어원들 경호를 받으면서요. 자, 다음 행선지로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한국당 비대위원장실이었습니다. 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2년 만에 친정에 돌아온 이 의원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그동안에 제가 한 2년 동안 당을 떠나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제가 밀린 숙제를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자,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다음 소식입니다. 드디어 오늘 오픈했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야심차게 준비한 TV 홍카콜라 오늘 첫 선보였습니다. 보니까 2분 남짓한 러닝타임에 잘 편집된 여러 개의 이렇게 클립들을 올려놨더라고요. 자, 총평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덜 재밌다 싶더군요. 아무튼 홍준표의 뉴스콕이라는 이 클립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자, 홍준표의 현실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집단들이 어디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현실 정치에 복귀하는 것을 비난하는 집단이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이 사람들이 재복귀하는데 극렬히 반대를 합니다.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의 당에서 어떤 특정인이 복귀하든 말든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제가 겁이 나겠죠. 근데 이게 아닙니다, 대표님. 정말 이건 아닙니다. 제가 바른미래당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 정말 홍 전 대표님의 복귀를 간절히 목이 빠져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조롱하려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 제가 만나보면 공사적 불문하고
홍준표가 다시 당대표 해야 된다. 목청을 높입니다. 자, 이 부분 뭔가 홍 전 대표님 오해하신 것 같기도 하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이거 정치 얘기 아닙니다만 이종격 투기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이른바 명승사자 명현만 선수. 자, 명 선수가 이 출소를 2년 앞두고 있는 조두순에게 한마디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올해 예쁜 공주님이 태어나서 딸 가진 아빠 심정을 절절하게 느낀다는 이 명현만 선수. 자, 지난 2008년 구속되면서 내가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까 그때 보자 라는 말을 남겼던 조두순에게 이런 영상 편지를 띄웠더군요. 야, 조두순, 너 만약 사회에 나와서 내 눈에 띄면 다시 남자구실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낭심간수 잘해라. 예, 갑자기 저도 이렇게 약간 좀 몸이 움츠러고. 실제 이 명현만 선수가 한 말은요, 제가 방금 들려드린 것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거칠었는데 방송에 적합하게 재구성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조두순이 지금 교도소에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모르긴 몰라도 교도소에 몇 년 더 있다 나가면 안 되겠느냐 이런 문의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아는 선수예요. 명현만 선수가 2016년인가 크로캅하고 싸웠던 그 기억이 났고요. 물론 졌습니다. 지긴 했지만요. 몸이 거의 흉기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야, 조두순이 들었으면 조금 전에 이제 양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죠? 네. 그나저나 뭐 그 양 반장 아까 이제 뭐 이학재 정보위원장 거취 문제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자꾸 이렇게 빗대는데 뭐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양 반장이 바로 양부장 안 된다고. 정말. 아니 뭐 됐어요. 뭐 그렇게까지 또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또 너무 이성을 잃어가지고. 내가 또 너무 갑질하는 것 같잖아요. 예, 아닙니다. 자, 맞습니다. 좋아요. 하여간 그 국회법에는 그 상임위원장이 탈당할 때 국회직을 내놔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하지만 도의적으로 당연히 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바른미래당의 주장인 거죠, 고반장. 그렇습니다. 지난 7월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 바른미래당은 정보위원장, 교육위원장 이 두 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학재 의원이 이걸 가지고서 한국당에 가버리면 한국당이 보유하는 상임위원장은 기존 7개에서 8개로 늘어납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동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 130석 정도 되고 한국당이 113석 정도 되는 건데 이 상임위원장 수가 같다는 건 누가 뭐래도 좀 어폐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학재 의원 측은 탈당 시 국회직을 내놓고 간 전례가 없다. 뭐 이런 점을 들면서 정보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냥 탈당만 했더라면은 저렇게 당원들이 반발했을까? 오늘 같은 소동이 있었을까 싶은데 결국은 잠시 몸을 피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던 거잖아요, 최 반장. 그 국회 기자실 구조를 보면요, 기자회견장 바로 옆에 방송사 그리고 신문사별로 기자들의 그런 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최 반장은 잘 알겠네요. 거기서 네, 많이 있다 구조는 왔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각 사별로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왔는데 이 뭐 당원들이 정보위원장은 놓고 가라 항의하는 뭐 당원들이 수십 명이 몰려들자 그걸 피하려고 저렇게 바로 옆에 있던 국회 기자실로 피신을 한 겁니다. 게다가 또 안에서 문도 걸어 잠궜다고 하고요. 사실 저도 뭐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 국회 방호원들이 달려와서 길목을 확보한 뒤에서야 문을 열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분 없는 탈당, 복당이다라는 지적을 받는 판에 더욱이나 좀 모양새가 우스워졌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학재 의원의 복당을 마냥 환영하는 분위기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특히 친박계 쪽에서는 상당히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던데요. 네, 뭐 친박계 김태흠 의원의 반응이 딱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학재 의원의 복당을 보면서 서글픔과 정치적 회한이 밀려오는 건 왜일까? 이 매몰차게 당을 떠날 때의 모습과 발언이 오버랩되면서 머리를 짓누른다라고 한 겁니다. 김태흠 의원은 과연 이학재 의원의 복당이 보수 통합을 위한 건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 살기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온갖 수모 속에 당에 남아있던 사람은 잘리고 침 뱉고 집 나간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도 되는가 라며 당내의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양 반장이 얘기했던 홍카콜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방송부터 상당히 센 얘기들을 많이 했죠. 앵커 실력은 어땠습니까?
뭐 다행히 국장보다는 아니 자꾸 날 비교하지 말고요. 자꾸 만회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아시는군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체코 방문 관련해서요. 그 몇 가지 의혹을 오늘도 제기했는데 좀 억측이다 이런 반응이 일단은 우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주 체코 북한 대사 김평일이지 않습니까? 예, 김정일의 이복 동생이죠. 김평일의 존재를 거론하면서 의혹 제기를 한 건데 잠깐만 들어보시죠. 체코에는 김정일 일가의 해외 비자금을 담당하고 총괄하던 김평일이가 체코 북한 대사로 있습니다. 또 체코라는 나라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맨입으로는 서울에 오지 않을 테니까 문 대통령이 체코에 가서 금고지기 김평일에게 뭔가 현금을 전달했을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인 겁니다. 자, 근데 김평일 같은 반개 혈족을 북한에서는 격가지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말이 좋아 대사지 사실상 해외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유배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현지에서 보위성 요원들에 의해서 밀착 감시를 당한다는 게 정설이죠. 그런 사람한테 금고를 맡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설명이더라고요. 네.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경찰 브리핑이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들어온 얘기를 좀 종합해 보니까요. 그 사망자가 3명, 중상자가 7명이다라는 아까 저희 얘기했던 그 속보에서 더 추가로 나온 얘기는 없고요. 지금 이제 수사 본부를 이제 경찰이 편성했다고 합니다. 제일 큰 규모죠. 이번 사건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수사 본부를 구성을 했다고 하고 국과수와 요원들이 와서 지금 이제 감식을 하고 있고 부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일단 가스보일러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제 연기가 이 일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한 게 원인이다라는 추정은 나오는데 연통이 분리가 된 건지 왜 분리가 됐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과수와 감식반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저희 회의 도중에 더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게 되면요. 저희가 다시 전하는 걸로 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룸에서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이학재 한국당 복당 회견 장소 봉변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이 연일 일부 언론사를 통해서 폭로성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야권에서는 현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벌이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 여당은 비위 행위자의 농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전직 특감반원의 주장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벌어진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위 의혹을 받던 청와대 감찰반원이 이 검찰의 원대 복귀가 됐고 현재 자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특감반원 당시 작성했던 첩보 내용을 몇몇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그리고 찍어내기식 감찰을 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태우 수사관 지난해 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으로부터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건 전 총리의 아들 그리고 변양균, 진대재 등의 정보를 수집해 보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민간인 신분인데요. 이렇다 보니 당장 야권에서는 이 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입니다. 박형철 비서관이 윗선의 지시에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정부가 조직적인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건 통상적인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 당시 가상화폐 이상과열로 투기 양상이 벌어졌고 또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당연한 업무라고 했습니다. 특히 범여권의 일부 인사 등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라며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고 꼭 필요한 조사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김 수사관이 찍어내기식 감찰을 했다고 주장한 거는요. 바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김 수사관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해 장관을 경질하기 위해 첩보를 생산하라는 지시가 당시 반복적으로 내려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 사태가 발생한 건 올 4월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해 7월. 그동안 환경부는 아무 대책을 만들지 못해 이 김은경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당시 제기된 상황이었고요. 또 이낙연 총리도 호되게 질책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수습해갖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일찍부터 예측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도 제때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자, 김 수사관은 또 환경부가 지난 9월이었죠. 흑산도 공항 건설에 반대하자 윗선에서 빨리 잘라야 한다라며 더 강도 높은 지시가 내려왔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김은경 장관의 경우 이미 8월 말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고 다만 후인 몇몇이 고사해 10월로 다소 늦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9월에 다시 이 감찰을 지시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특정 장관을 겨냥해 감찰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부처 간 엇박자와 인사 전횡 등 직무 관련 소문을 확인하라는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렇게 김 수사관이 몇몇 언론을 통해 자신의 첩보 활동을 공개해 가면서 이 정부가 민간인 사찰, 또 찍어내기식 감찰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건 결국 자신의 잘못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첩보 생산 기술자의 농간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자, 김 수사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당초 논란이 된 자신이 경찰의 지인의 사건을 물어봤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내가 작성해 경찰에 입첩된 사건에 대한 실적 조회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자, 그러나 특감반원이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건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경험자는 말합니다. 이 비첩보를 생산한 사람이 누군가는 철저하게 비공개 비밀로 붙여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해악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반대되는 공무원에게 해코지를 첩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감반장이나 비서관이 넘기고 개개인의 감찰 반원들은 내 첩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이 폭로 논란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은 자리에 들어가서 더 다뤄보겠고요. 다음 소식은 바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련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는요,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정직 6개월, 그리고 강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직 3개월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원, 정다주, 김민수, 시진국 부장판사는 감봉, 그리고 문성호 판사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징계위는 이들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법관 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가 정직 1년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본 판사들에 대해서도 정직 6개월을 결정하면서 그러니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지 않은 셈인데요. 결국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게다가 김병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13명 가운데 5명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아 솜방망이조차 피해간 셈인데요. 이에 따라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관 탄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는 특감반원 논란으로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한국당 명백한 민간인 사찰, 민주당 첩보 생산 기술자의 농간입니다. 네, 법관 징계 결과부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감반원 주장 논란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13명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13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을 했고 8명에 대해서 징계가 확정이 된 거죠. 이 대법원 징계위원회는요, 13명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 3명은 정직, 4명은 감봉, 1명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 이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규진 판사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법관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가 적용됐고, 이민걸 판사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심 전략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가 적용됐습니다.
네, 징계에서 제외된 5명 가운데 이 김모 노무 판사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처분은 내리지 않기로 했고요.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5명이 징계를 피해가고 또 징계를 받은 사람도 과거의 징계 수위에 비춰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지록이마라고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었는데 이번엔 사법부의 공정성 자체를 의심받게 만드는 이유였지만 최고 수위가 정직 6개월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아까 이제 최 반장도 막판에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결국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법관 탄핵 소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다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전직 감찰반원의 주장 관련한 여러 논란이 계속 확대되고 있죠. 청와대가 이틀 연속 입장을 내놨고요. 관련해서 정치권, 특히 이제 야권에서는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일단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윗선의 지시라면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조사시켰다라는 이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빌려서 이 청와대에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 수사관은 참여정부 인사였던 고건 전 총리 아들,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재 전 정통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등등의 이 가상화폐 투자 동향을 수집해서 보고했다고 주장했죠. 자, 한국당은 사실이라면 이거 민간인 사찰 아니냐, 지시를 한 윗선이 누구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는 불순물 타령을 하고 있는데 그 불순물을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면 꿀물이라고 생각하고 윗선이 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꿀물은 바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기를 물란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청와대는 더 이상 미꾸라지니 불순물이니 하는 오락가락 해명을 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최 반장, 청와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관련한 입장을 내놨죠? 지금 관련한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김의겸 대변인 직접 입장을 내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그 가상화폐 건에 대해서는 기초자료 수집을 민간인 사찰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 왜냐하면 투기 양상이 벌어졌고 범죄 수단으로 사용이 돼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면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범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관련 단체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본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김 대변인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요? 상식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이 관련 지시를 받으면서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1계급 특진을 약속받았다.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청와대는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 김 수사관은 박 비서관이 1계급 특진을 전제로 민간인인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반부패 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지금 국회 운영위까지 요구한 상황인데 일단 김태우 수사관이 지금 얘기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는 자기의 비위 행위를 덮기 위해서다. 이게 이제 청와대와 여당 쪽의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김 수사관이 자신의 직무상 비위를 가리기 위해 무분별한 폭로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부적절한 행위로 검찰에 복귀 조치됐기 때문에 폭로의 신빙성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서 불확실한 첩보 생산 기술자의 농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 한번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 김 수사관은 경찰의 지인의 사건을 물어본 게 자신이 작성해서 경찰에 이첩된 사건에 대한 실적 조회를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에 따르면 이 경찰이 김 수사관 지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두 사람이 경찰 수사에 대해 논의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김 수사관이 지인과 수십 차례 통화를 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실적 확인차 문의를 했다는 김 수사관의 해명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검찰이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그 골프 접대를 받은 그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 물론 김 수사관은 관련한 내용을 부인하고 있죠. 네, 수사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의 공방도 아주 뜨겁기 때문에 판장들이 관련한 내용을 잘 취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제목을 잡을게요. 청와대 문재인 정부 유전자인 민간인 사찰 업소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정식 재판이 아니라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가장 높은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시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위에 있든지 간에 용서될 수 없는 것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향후로도 재발돼서 안 되고 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약식 명령이기 때문에 불복할 경우에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에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 측에 문의를 해보니까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해서 민주평화당은 당원 자격 정지 3개월, 봉사 100시간을 권고했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자격과 윤리를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 회부조차 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국회의원 징계를 다룬 국회법에 따르면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 대상자가 있는 걸 알게 된 날부터 열흘 이내에 해야 한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특위가 열린 건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이 의원이 음주운전을 한 날이 10월 31일, 언론에 보도된 게 다음 날 11월 1일, 윤리특위가 열린 날 이미 10일이 훨씬 더 지나가 버린 겁니다. 당시 위원들은 징계안이 회부가 된 건 아니라면서 간사 간 합의 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용주 의원의 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만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게 안건이 상정하지 않았거든요. 안건으로 상정하는 여기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도리어 이런 결정은 이제 간사 간에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간사간 합의에 넘기고. 네. 간사들은 일주일여 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며 위원장에게 공을 넘겼고 위원장이 단독으로 징계안을 만드는데 나흘이란 시간이 더 흘러버렸습니다. 현재 해외 출장 중에 있는 박명재 위원장은 저희 제작진에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징계 요구 기간이 도과되어 이용주 의원 건은 다룰 수 없고 차제에 국회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로 되어 있는 현 징계 요구 기간을 한 달 정도로 확대하여 징계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말대로 윤리특위가 실효성 있는 징계를 하길 기대하겠고요. 과거 이 의원 측은 지난번 저희 제작진과 통화해서 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봉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봉사활동 상황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엘은 여기까지고요. 강릉 펜션 사고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온 소식들 좀 정리해 보면요. 지금 그 7명의 환자들은 고압 산소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병원에서는 일단 가스 누출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 쪽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연통이 분리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완전히 연소되지 못한 가스보일러 배기가스가 학생들이 자던 방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펜션 주인은 새벽 3시까지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대성고 측에 따르면 학생들 대부분이 대학에 합격한 상태였다는 그런 또 안타까운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수고했고요. 관련한 속보도 저희가 좀 챙겨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룸에 또 저희가 이어서 바로 또 하는 걸로 할게요. 네.